문명이 발전할수록 자연에 가해지는 피해 역시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오늘날 사람들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환경을 보호하려 애쓰고 있지만 그 결과가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문명이 더 진보함으로써 언젠가는 인간이 더 이상 대기나 물, 그리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낭비 없이 깨끗하고 유익한 정보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꼭 이 채널을 팔로우해주세요.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삶이 남긴 흔적, 다시 말해 쓰레기가 이제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이나 남극 대륙까지 퍼져버린 상황입니다. 인간은 울창한 숲을 생명 없는 황무지로 바꾸었고 바다 위에는 거대한 쓰레기 섬까지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인간의 활동이 불러온 가장 위험한 결과 중 하나가 바로 방사능 오염인데요. 불과 수십 년, 20세기 1940년대 이후의 짧은 기간 동안 인류는 이 작은 지구 곳곳에 아직까지도 인간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치는 방사능 오염 지역들을 만들어버렸어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방사선과 방사능이란 무엇인가? 사실 방사선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죠. 전기를 띤 입자들이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 존재하는 자연 및 인공 방사선을 통틀어 환경 방사선이라고 부르는데요. 환경 방사선의 주요 원인은 우주에서 쏟아지는 우주선과 지구 환경에 존재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인데요. 20세기 초 프랑스의 과학자 피에르와 마리 퀴리 부부가 방사능 연구로 수많은 발견을 이뤄낸 시기를 잠시 제쳐두고 말하자면 불과 40년 전까지만 해도 방사능의 단위로 렌트겐이라는 단위가 사용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렌트겐이라는 단위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신 도입된 단위가 바로 시버트인데 이는 대략 100 렌트겐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이 단위는 이를 제안한 스웨덴 과학자 시버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죠. 그렇다면 왜 시버트 단위가 더 유용하다고 평가받을까요? 1시버트란 1kg의 조직이 1g의 감마선을 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생물학적 영향을 나타내는 등가설량의 단위입니다. 물론 방사선 측정기를 들고 다닐 일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기본적인 수치는 알아두면 나쁠 게 없죠. 예를 들어 우리가 평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자연 방사선 양은 시간당 0.05에서 0.2 마이크로시버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실외에서 방사선 양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주로 지표의 암석 종류나 지질의 차이 때문이죠. 방사선 양이 가장 낮은 암석은 석회암이고 가장 높은 것은 화강암인데요. 여기에 도시지역이라면 건물 외벽 재질이나 도로 포장 소재 등 다양한 인공적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비록 손에 선량계가 있다고 해도 방사선이 안전한 기준치를 넘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방사선이라고 하면 생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만큼 강한 전리 방사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퀴리 부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 퀴리는 라듐 등 방사성 원소를 연구하던 중 자신의 건강이 악화된 이유를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1934년 7월 4일,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9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우리는 방사선의 무서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몸이 1시버트의 방사선을 받게 되면 가벼운 급성 방사선 장애가 나타나고 건강에 악영향이 생기기 시작하죠. 3시버트 전후의 피폭이 이루어지면 심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탈모가 시작되고 내부 장기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며 골수도 손상됩니다. 3.5에서 5.0시버트의 선량을 받았을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피폭자의 절반 정도가 25에서 30일 이내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5.0시버트를 초과하는 방사선을 쬐게 되면 거의 확실하게 사망에 이르게 되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방사능 오염 지역 5곳. 지금부터 지구상에서 방사능 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몇몇 지역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중 2곳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하나는 1986년 4월 26일 역사상 최악의 방사선 사고가 일어났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이고 또 하나는 2011년 3월 11일
지진으로 인해 막대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이 두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을 포함해 이미 수없이 많은 자료와 영상이 다뤄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리스트에는 이 두 원전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게 만약 세계의 절경 탑10이나 최고 속도의 열차 순위 같은 리스트였다면 순위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번 리스트에서는 순위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모든 장소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매우 위험하며 가능한 한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핸포드. 이곳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위적인 방사능 오염이 발생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미국은 1943년에 자국 최초의 원자폭탄 제작을 위해 플루토늄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주에 위치한 이 군사시설은 원자폭탄의 핵심 부품 개발에 직접 관여했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핸포드에서는 전 세계 핵탄두에 사용된 플루토늄의 약 3분의 2가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은 이 죽음의 공장이 가동을 멈췄지만 부지 내에 있는 177개의 지하 저장 탱크에는 아직도 약 5,600만 갤런에 달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그중 최소한 68개의 탱크에서 폐기물이 새어나와 주변 토양에 스며들었고 불과 수백 피트 떨어진 컬럼비아 강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기관은 미국 에너지부이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플루토늄을 처리하고 120평방마일에 달하는 지하수를 정화하는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 이 핵실험장은 1949년 당시 소련의 일부였던 카자흐스탄의 세미팔라틴스크주, 파블로다르주, 카라간다주 영토 내에 건설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1989년까지 이곳에서 규모가 각기 다른 핵폭탄이 무려 456차례나 투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험장이 차지한 면적은 무려 18,500제곱킬로미터에 달했고 그 둘레만도 약 600km에 이르렀습니다. 핵실험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실험장 옆에는 하나의 도시가 통째로 지어졌으며 소련의 원자폭탄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의 이름을 따서 쿠르차토프 시라 불렸습니다. 이 도시는 철저히 기밀로 관리되었고 외부 세계에는 모스크바 400 또는 종착 정류장이라는 암호명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종착 정류장이라는 이름은 훗날 방사능 피해를 입은 수천 명의 작업자와 현지 주민들에게 참으로 아이러니하면서도 비극적인 예언처럼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이 실험장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암 발병률은 카자흐스탄 전체 평균의 약 2배에 달한다고 전해집니다. 핵폭발이 자연 환경과 사람들에게 끼친 진짜 영향의 규모가 드러난 것은 19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였습니다. 독립 전문가들에 따르면 각종 암으로 고통받은 지역 주민의 수는 약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도 이 지역에서는 20명 중 1명꼴로 유전적 이상을 지닌 아기가 태어나고 있다고 하죠. 마일루수의 우라늄 광산. 이 우라늄 광산 역시 소련이 남긴 또 하나의 저주 같은 유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광산이 위치한 곳은 한때 소련을 구성했던 나라였던 키르기스입니다. 이 광산은 산속 깊은 곳, 조용히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마일루수 근처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키르기스에서 가장 음침한 장소라고 부르는 사람도 적지 않죠. 이런 불길한 분위기의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직후인 1946년에 이곳에 건설된 우라늄 광산이 있습니다. 이 광산은 1968년에 폐쇄되었지만 그때까지 이 일대는 방사성 폐기물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말았죠. 실제로는 우라늄이 채굴되고 있었지만 외부에는 전구 공장이 있다고 거짓으로 알려졌고 진실을 알고 있던 사람은 현지 주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구만 만든다던 마을이 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방사능 오염 도시로 기록되었는지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광산이 가동되는 동안 채굴된 우라늄 광석은 약 1만 톤에 달했고 이는 초기 원자폭탄의 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술이 미흡했던 탓에 이보다 더 많은 양의 우라늄이 폐기물 더미나 땅속에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빗물과 지표수가 그 폐기물 더미를 깎아내리면서 방사성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1991년 이후 지금까지
수천 톤에 달하는 이 폐기물들에 대해 아무런 감시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베리아 화학 콤비나트. 이 콤비나트 사건은 소련 경제체제의 허술함과 무책임함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례인데요. 다만 시베리아 화학 콤비나트에서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1993년 4월 6일, 즉 소련 붕괴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기로 명목상으로는 소련 2.0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 연방시대였습니다. 사고 당시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제조하기 위해 방사성 혼합물이 조정되던 저장 탱크 중 하나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핵 설비는 물론 높이 약 150m에 달하는 환기탑과 다른 여러 시설들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점은 플루토늄과 루테늄, 니오뷴, 세륨, 지르코늄, 안티몬 등 고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한 가스가 폭발과 함께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공장 주변에는 사람이 사는 마을이 거의 없었습니다. 방사성 물질의 확산 경로에 걸린 마을은 단 하나, 인구 73명의 게오르기 예프카였으며 그중 18명은 어린이였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사고 수습 작업에 투입된 공장 직원들이었는데요. 이 사고로 방사선을 직접 쬐은 사람은 총 1946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이후에 나타난 장기적인 피해였는데요. 폭심지로부터 최대 28km 범위 내에서 장기간 방사선 수치 상승이 확인되었고 피폭에 따른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은 사람은 무려 17만 7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이 시설은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그 부지는 핵무기용 핵물질의 저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해안. 소말리아 연안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방사능 오염 지역 중 하나가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요. 소말리아의 사례는 굳이 플루토늄 공장을 세우거나 우라늄 광산을 파지 않더라도 하나의 지역이 방사능으로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가 경제적으로 싸게 먹힌다는 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 폐기물과 유독물질이 들어있는 드럼통을 소말리아 앞바다에 그대로 던져버리는 행위를 과연 처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런 짓을 한 건 소말리아 해적이 아니라 스위스의 아차이르 파트너스와 이탈리아의 프로그레소 같은 서방의 멀쩡한 기업들이었습니다. 이 해적 흉내 투기 행위는 이미 1997년부터 1998년 사이 이탈리아 언론에 의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린피스와 이탈리아 기자들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말리아에서의 폐기물 처분 비용은 1톤당 고작 $8, 반면 유럽에서 정식 처리하는 비용은 1톤당 $1,000였던 것이죠. 이 비용 차이가 인도주의적 원칙을 내던지게 만들었고 기업들은 더욱 악랄한 소말리아 무장 세력 지도자들과 손잡고 그들의 지배지역에 방사성 폐기물을 투기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럽 녹색당은 소말리아의 대통령 후보였던 알리 마흐디 모하메드와 맺은 그 계약서의 복사본을 유럽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천만 톤의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가로 $8천만 지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죠. 그러나 실제로 그 드럼통들은 대부분 해변 모래에 묻히거나 아예 해안 가까운 바다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그 결과 이 지도자들이 지배하던 지역에 살던 불쌍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암, 호흡기 감염, 위출혈, 피부 궤양 같은 질병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더 큰 비극은 2004년 대지진과 함께 밀려온 대형 쓰나미였습니다. 이로 인해 1990년대에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던 수많은 녹슨 방사성 폐기물 드럼통들이 소말리아 해변으로 대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국지적이던 방사능 오염은 결국 대규모 환경 재앙으로 확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심각한 방사능 오염 지역 가운데 5곳만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지역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인도의 칼나가팔리, 미국의 처치록, 영국의 셀라필드 같은 지역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이처럼 많은 방사능 오염 지역은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생겨난 것이며 앞으로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장소들은 줄어들기는커녕 지금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지역들이 모두 하나로 이어져 거대한 방사능의 사막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인류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이번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